민사소송법 6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3자의 소송 담당 한번 보죠. 우리 교재 107쪽이에요. 자, 제3자의 소송 담당이란 게 뭐라 그랬죠?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가 당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당사 적격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 아닌 사람이 이런 소송 수행권만 갖고 소송상 당사자가 되는 경우예요. 이래서 이걸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제3자가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 수행권을 갖고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제3자에게 이 소송 수행권이 어떻게 수여되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소송 수행권이 수여된 경우를 우리가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해요. 법정 소송 담당. 그 다음에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의 의사에 기해서,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의 의사에 기해서 소송 수행권이 제3자에게 수여된 경우를 우리가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실체법에서 보면,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되면 우리가 그걸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는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기본 구조가. 그러니까 소송 수행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수여됐으면 법정 소송 담당,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의 의사에 기해서 제3자에게 소송 수행권이 수여됐으면 임의적 소송 담당이 되는 거예요. 108쪽에 보시면 재정소송 담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재정소송 담당은 제자가 뭐냐면 재판할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재정소송 담당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소송 수행권이 수여된 경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재정소송 담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는 아까 일반적인 경우 한번 보시면, 이행소송의 경우에는 당사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가름이 나죠. 그 다음에 확인소송에서는 당사 적격은 확인의 이익의 문제에 흡수됐어요. 그 다음에 형성소송에서 당사 적격의 문제는 그 실체법규, 형성소송을 허용한 실체법규의 해석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사 적격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당사 적격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는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의 의사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소송 수행권이 제3자에게 수여됐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소송 수행권을 받은 적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당사 적격이 흠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는 당사 적격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될 수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행소송도 일반적인 이행소송에서는 당사 적격이 문제가 안 되지만, 제3자가 소송 수행권을 갖고 제기한 이행소송에서는 당사 적격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먼저 법정소송 담당을 한번 보죠. 법정소송 담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 수행권이 제3자에게 수여된 경우죠. 그런데 이 법정소송 담당은 다시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병행형, 또 하나는 가름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 수행권이 이제 제3자에게 수여됐는데, 이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자와 함께 소송 수행권을 갖는 경우, 같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병행한다. 소송 수행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병행한다. 그래서 이걸 병행형이라고 그러고요.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자에 가름해서 소송 수행권을 갖는 경우, 이걸 가름형이라 그래. 그럼 이 가름형에서는 누구에게만 소송 수행권이 있어? 제3자에게만. 권리 의무의 주체인자는 소송 수행권이 없어요. 소송 수행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경우가 병행형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가 가름형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병행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주주 대표 소송에서의 주주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이제 내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주주 대표 소송은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회사법 시간에.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는. 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마땅히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를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응?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가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어요. 최순실이한테 말 사주고 이러느라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어. 그럼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를 보전받아야 되잖아.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야, 이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때 주주가 원고가 돼서 이사를 상대로 회사가 이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거를 주주의 대표 소송이라고 해. 자, 주주의 대표 소송 한번 보세요. 이때 주주의 대표 소송의 원고는 누구죠? 주주. 피고는 이사예요. 근데 이 권리는 지금 원래 누구 거예요? 회사가 갖는 권리죠. 회사의 권리예요. 주주의 권리가 아니야.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죠. 근데 실체법상 권리자는 그러니까 회사야. 근데 소송은 누가 해? 주주가 하는 거죠. 응? 주주가 회사가 갖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소송 수행권만 갖고 이사를 상대로 지금 대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소송 수행권은 누가 인정을 해줬어요? 상법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해. 자, 이 경우에 주주가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수행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수행권을 잃게 되나요? 잃지 않죠.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병행형이라 그래. 병행형. 응? 이런 경우가 이제 병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 주주도 상법 규정에 의해서 소송 수행권을 갖고, 그리고 원래 실체법상 권리자인 회사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회사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수행권을 갖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병행형 제3자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인 사람하고 같이 소송 수행권을 갖는다고 해서 병행형이라고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름형이 있어요. 가름형은 제3자만 소송 수행권을 갖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있는 자는 소송 수행권이 없어요. 그럼 가름형의 대표적인 게 뭐냐?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소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추심소송은 여러 번 나왔어. 지난번에도 한번 추심소송 나왔었잖아. 그죠? 지난번에도 추심소송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추심소송 또 나오는 거야. 자, 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채무자가 재산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있는 게 채권밖에 없어. 채권. 자, 그럼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에 기해서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갖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발령해 줬어요. 그러면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 얘가.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는 누구야? 얘가 채권자죠.
근데 껍데기 채권자지 추심 권한이 없는. 자, 이 경우에 채권자 A가 지금 채권자 C를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를 해요.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이렇게 추심 소송을 제기하는데 추심 소송의 원고는 얘죠. 피고는 얘죠. 근데 원래 이 권리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얘잖아. 근데 얘의 권리를 지금 얘가 대신 행사하는 거지. 응?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인 추심명령 제도에 의해서 지금 추심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 자, 이때 얘는 추심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추심 권한은 쏙 빼서 얘한테 갔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소송 수행권이 없어요. 얘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 경우 뭐야? 가름형이 되는 거야. 제3자인 얘만 소송 수행권을 가지니까 가름형이 되는 거예요. 응? 요런 게 가름형이야. 가름형. 자, 그런데 이제 채권자 죄송합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은 어떻게 되냐 이거. 채권자 대위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도 법정 소송 담당이 하나죠. 다시 이거 들어볼게요. 다시. 채권자 대위 소송도 구조가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다만 채권자 대위 소송 같은 경우 요 추심 소송이 아니고 추심 대신 여기 뭐가 들어가? 채권자 대위 이렇게 들어가죠. 채권자 대위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채권자 대위 소송 구조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응?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직 승소 판결을 받지는 못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강제집행 들어가지.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아직 강제집행에는 못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가 책임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무자 B가 보니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아. 얘 입장에서는 이 권리 행사해봤자 어차피 얘가 와서 낼름 받아갈 거니까 얘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이제 소멸시효는 점점 다가오고 그러니까 채권자 A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갖는 이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잖아. 응? 채권자 대위권은 민사소송법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채권법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응? 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 소송이에요. 이게 대신 행사하면서 소송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채권자 대위 소송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긴 추심이라고 해요. 추심 지우고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의 원고는 누구예요? 예. 피고는 누구예요? 예. 그런데 얘가 원고는 원고인데 이 권리는 원래 누구 거예요? 얘 거죠, 얘 거. 얘가 갖는 권리를 얘가 지금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 뭐야? 법정 소송 담당이 되는 거예요. 법정 소송 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법정 소송 담당의 유형이 병행형이냐 가름형이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아까 추심명령 같은 경우는 추심 권한이 쏙 빠져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송 수행권이 없지. 근데 이 경우는 뭐야? 이건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야. 이건 그냥 채권자 대위소송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소송 수행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소송 같은 경우에는 병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돼. 병행형이다. 그러니까 얘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송 수행권을 갖고 얘는 원래 권리자니까 소송 수행권을 갖고 그래서 이 경우는 병행형으로 봐야 돼. 병행형으로. 그런데 이걸 왜 따로 떼어서 이렇게 살펴보냐 하면 우리 민법의 규정에 보면요. 109쪽 109쪽 위에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다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지 못해요. 응? 예를 들어서 얘가
이 공사대금 채권을 채권자 대위권에게서 공사대금 채권을 지금 행사했어요. 그래서 C한테 A가 C한테 야, 너 공사대금 채권 갚어 이렇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청구를 했을 때 A가 B에게 야, 내가 네 권리 대신 행사할게 이렇게 통지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A가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갚어 이렇게 공사대금 청구를 했어요. 그럼 C가 뭐라 그러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채권자 얘 아닌데 왜 얘가 나한테 빚 갚으라고 그러는 거야? 웃긴 놈이네.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하겠어? B한테 연락하겠지. 이봐 B, 얘 A가 누구냐? A가 와서 나더러 야, 네 빚 갚으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통지를 안 해줘도. 그런데 우리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을 때 채권자가 그 자신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거의 통지하겠죠. 아니면 뭐 하여튼 권리를 행사했더니 얘가 야, A라는 사람이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진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얘는 이 공사대금 채권을 갖다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응? 소멸을 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통지받거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처분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치 추심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채권자 대위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마치 추심 명령을 받은 것처럼 처분 권한을 상실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소송 수행권도 잃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은 원칙적으로 병행형 법정소송 담당인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뭐 통지받거나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았다면 그 이후에는 가름형 법정소송 담당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 판례도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 다음 110쪽 한번 보세요. 110쪽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 관리인 한번 보죠.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 관리인. 자,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 관리인은 우리 민법에 보면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유언집행자는 뭐 유언을 집행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시면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예를 들어 내 친구 김갑돌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해라. 그래서 선임된 사람 유언집행자. 응? 이래서 이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그 사무를 처리하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관리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 법원에 의해서 선임이 되잖아요. 자, 이런 유언집행자라든지 상속재산관리인은 우리 민법상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 소송 담당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당사자 본인이에요. 당사자 본인. 자, 그런데 이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법상 법정 대리인이죠. 우리가 아직 이제 소송상 대리인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소송상 대리인도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은 소송상으로도 법정 대리인이 돼요. 소송상 대리인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친권자 있죠. 친권자 같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에 있어서는 그 친권자가 소송상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은 소송상으로도 법정 대리인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사자하고 대리인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은 우리 민법상 지금 법정 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법정 대리인이니까 소송에서도 법정 대리인 아니냐? 예를 들어 상속재산과 관련된 어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때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고 상속재산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 관리인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지만 소송상으로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이건 우리 판례도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도.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10조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 한 중간쯤 보면요. 그러나 이하 부분이에요. 민법상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을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실체법, 민법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다. 이런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당사자로 보냐면 그 밑에 단락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판례는 유언 집행자나 상속재산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언의 집행,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으로 민법에서 규정을 한 것은 유언집행자라든지 상속재산 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 귀속시킬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상속인으로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법적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법정 대리인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데 불과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법정 대리인하고 달리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언집행,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리고 이때에는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만 소송 수행권을 갖고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가름형 법정 소송 담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하면 혼동하는 수가 있어.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은 우리 민법상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니까 이건 소송상 소송 담당자가 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소송 담당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어떤 유형이야? 가름형 법정 소송 담당이라는 거예요. 가름형 법정 소송 담당. 우리 그 판례 입장을 잘 숙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법정 소송 담당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소송 수행권을 갖고 제3자가 이제 당사자가 됐는데요. 그러면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겠어요?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판결의 효과가 귀속이 되겠죠. 그럼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 소송에 참가를 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소송 참가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소송 참가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2학기 때 공동소송에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소송 참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 간의 소송에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인데, 이 소송 참가에는 첫째,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당사자 참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가 아니고 보조자로서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소 보조자로서 참가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보조 참가라고 해요. 보조 참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법정 소송 담당에서 지금 소송 담당자인 제3자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가 지금 소송에 참가하려고 해요. 그때 소송에 참가할 때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느냐,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정 소송 담당 중 가름형이 있었잖아. 가름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제3자만 소송 수행권을 갖죠. 실체법상 권리자는 소송 수행권이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금 소송 담당자가 돼서 법정 소송 담당자가 돼서 소송을 수행을 할 때, 그 실체법상 권리자가 소송에 참가할 때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어요? 참가할 수 없죠. 왜냐면 소송 수행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름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름형의 경우에는 그 실체법상 권리자는 소송 수행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는 없고 보조 참가만 가능하죠. 보조 참가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병행형 소송 담당의 경우에, 병행형 소송 담당. 자, 병행형 소송 담당의 경우 지금 제3자가 법정 소송 담당자로서 지금 소송 수행권을 갖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소송 수행권을 갖는 실체법상 권리자가 지금 소송에 참가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송 수행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참가하는 건 당사자 참가냐 이거죠. 당사자 참가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로서 참가하게 되면 중복제소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에? 당사자로 참가하는데 중복제소가 왜 나와요? 중복제소는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는데, 중복제소가 뭐냐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거듭해서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김갑돌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또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똑같은 소송을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하면 이게 중복제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복제소는 금지돼요. 허용되지 않아요. 첫째, 중복제소를 허용하게 되면 굉장히 소송 비경제적이죠. 왜 똑같은 소송을 두 군데에서 재판을 해요?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또 하나는 판결이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똑같은 내용 소송을 만약에 제기된 경우 같이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선고되는데, 판결이 똑같으면 그나마도 괜찮아. 판결이 달리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판결이 모순 저촉,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송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거기 소송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공동피고로 묶어서 소송을 하면 한 개가 아니에요. 소송이 두 개가 지금 병합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 보증인에 대한 소송, 두 개의 소송이 지금 병합돼서 하나의 소송 절차에 계속돼 있는 거예요. 이 소송 참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타인 간의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동소송이 되죠. 공동소송. 그래서 이걸 공동소송 참가라 그래요. 공동소송 참가. 당사자로 참가하면 공동소송이 되잖아. 공동소송 참가. 자, 이렇게 공동소송으로 참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병행형 법정 소송 담당에서 제3자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수행권을 갖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제3자와 병행해서 소송 수행권을 갖고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 수행권을 가지니까. 근데 당사자로 참가하면 뭐가 돼? 중복재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중복재소에 해당이 돼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로 참가할 수 있어? 그냥 보조자로만 참가할 수 있다. 보조 참가만 가능하다. 이게 우리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112쪽 한번 보세요. 112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죠. 판례는 주주의 대표 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것을 공동소송 참가라고 봐요. 주주의 대표 소송,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주의 대표 소송 가장 대표적인 그 병행형 법정 소송 담당이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병행형 소송 담당자 주주가 지금 대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사를 상대로. 이 소송에 회사가 참가를 한 거예요. 이 소송에. 자, 회사는 뭐예요? 소송 수행권 가지고 있죠. 참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수설은 뭐야? 이때 참가하게 되면 얘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중복재소에 해당이 돼서 당사자로서는 참가할 수 없고 주주의 승소 보조자로서 보조자, 좀 속된 표현으로 뭐 시다바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좀 속된 얘기로 우리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 시다바리 보조 참가 보조인으로 참가하는 거야. 자, 보조 참가만 가능하다. 이게 우리 다수설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주주가 제기한 대표 소송에 회사가 공동 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판례 입장이. 만약에 주주가 지금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가 별개의 소송으로 똑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그건 중복재소에 해당돼서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주가 제기한 소송에 소송 참가를 했어요. 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중복재소 금지하는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소송 비경제적이다. 소송 비경제적인가요? 아니요, 비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사자로서 이 소송에 참가했어요? 그러면 판결에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나요? 전혀 없죠. 판결에 모순 저촉될 우려가 없어요. 그렇잖아. 공동 원고잖아. 하나의 판결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에 모순 저촉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중복재소 금지가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경우에는 판례 입장이 옳다고 봐. 그러니까 판례도 같은 취지일 거예요. 판례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회사가 별개의 소송으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른 법원 근데 같은 법원도 상관없죠. 하여튼 별개의 재판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건 중복재소 금지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소송 참가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소송 참가하게 되면 소송 비경제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판결의 모순 저촉도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복재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요건 나중에 우리 중복재소 금지 가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직무상 당사자 한번 보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법정 소송 담당 중에 직무 때문에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인지청구 소송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인의 출생자가 친부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친부가 사망을 했어요. 자, 이 사망한 경우에 죽은 사람을 피고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경우에도 인지 판결을 받을 실익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인지 판결을 받게 되면 친자관계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상속인이 되잖아. 그럼 내가 상속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는요.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해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경우 검사는 직무상 당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직무상 당사자라고 해요. 내가 왜 자꾸 인지청구 소송 얘기하는데 친부만 얘기하고 왜 친모 얘기는 안 하나요? 실무에서는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제기한 예는 내가 알기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지청구 소송의 거의 99.9%는 다 친부를 상대로 하죠. 그래서 내가 자꾸 친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무상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제기한 예는 거의 없어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임의적 소송 담당 살펴보겠습니다.